선생이라고 지금 대구 소음 때 선생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말하자면 경력이 모자란 사람을 우리 학교 교장으로 내려꽂느냐 내쫓아 놈들이 전부 다 맞다. 정수현이 얘기가 맞다. 그 동맹과학을 했는데 그 중간에 밀고자가 있었어요. 일정. 그래서 퇴학당할 뻔했어요. 퇴학을 시켜서 결정을 했지 학교에서. 그때 퇴학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가야 되지. 검정고시로 풀렸으면 나도 대통령 됐을지 몰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겠죠? 예.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 대체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 정도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차. 예. 우선 그 손자병법에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와서 전쟁에서 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으면 지금 북한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GP, 상대방을 알아. 지금 북한은 어떤 형편에 놓이냐면 재작년 연말에 2023년 12월 달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남북은 이제 적대국 관계다. 동포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다. 교전 중인 두 개 국가일 뿐이다. 뭐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성격 규정을 하는데 그러한 결정이랄까 지시를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 극도의 대남 소위 공포, 사상문화적으로 대남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료에 딱 나와 있지만은 날짜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다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2020년 연말에 관동사상문화폐 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나만의 드라마, 나만의 음악, 노래, 뭐 드라마, 뭐 영화, 그 유행가 이런 게 그 CD나 USB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연입니다. 본 사람은 5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그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또 하나 뭐 가을 동안이 뭐 겨울 연간이 이런 거 보면서 남한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달콤하게 한단 말이에요. 응? 뭐 동무 오늘 대동강 산책하자요 이렇게 그런 게 자기야 오늘 뭐 대동강변 산책할까 뭐 이렇게 호면맹이 소리 하는 게 쥐들도 들으니까 괜찮거든.
남한 말투를 흉내내기 시작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 지도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 애들처럼 되지 말도록 만들라고 하신 청년 교양 보장법인데 이걸 21년 8월달에 제정하고 그 다음에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는 것도 23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남조선 말투 좀 흉내내지 말라 이거야. 북한 말투가 좀 억세지 않습니까? 네. 남한 말투를 그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이 감정의 표현이 훨씬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오빠니 뭐 자기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면서 몸도 좀 약간 유연하게 놀릴 뿐만 아니라 패션까지도 남한 옷을 흉내내서 고쳐 입는답니다. 남한 물건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남한 옷이라는 게 막 끼잖아요. 소위 이 신체 곡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펑퍼짐해서 그냥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입어봐야 자기 몸매를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양장 같은 걸 할 때는 허리 잘록하게 그다음에 가슴이 좀 볼록해 보이게 어깨에다 뽕 넣는 남자도 있긴 있더라마는 그런 걸 흉내내는 것이 북한으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까지 게 뭐냐? 뭐가 무서우냐? 아니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MZ세대들이 그저 MZ세대는 말 안 쓰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MZ세대라는 표현을 쓰면 MZ세대에 남한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면은 머리가 남한화되면은 이게 김정은이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이고 김일성이고 뭐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설 곳이 없다. 막아야 된다. 북한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겁이 나니까 이제 2024년 1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열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떤 지시를 했냐면 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지 마라. 민족 쓰지 마라. 조국 쓰지 마라. 애국가에 있는 삼천리도 지워라. 우리만 삼천리 화려강산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북쪽 애국가에도 삼천리 아름다운 내강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삼천리를 뺐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저가 뺐습니다. 자, 조국통일 3대 조국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라는 것을 세워놨었는데 통일은 조국, 통일 다 필요 없다. 그거를 작년 초여름인가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검강 건너기 직전에 굉장히 크게 아치형으로 독도일 3대 헌정 기념탑을 세워놨었는데 다 부셔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 조국통일 3대 원장이고 그런 건조물을 만든 것이 아버지인데 김정은이가 아버지 유품도 필요 없고 할아버지의 유훈도 필요 없다. 지워버려라. 괜히 통일이라는 것이 생각나도록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남한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남한 주도에 통일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등 국민이 된다. 심지어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좀 웃지 못할 일이 생겼냐면 평양에 가면은 지하철역이 있는데 부흥역, 통일역, 명광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째를 빼버리니까 그건 그냥 역이 됐어요. 좀 무리한 짓을 하지만 북한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들어서가지고 극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드디어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남침을 북한이 했듯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쪽에 극우 반동 세력들이 그들만 문자로 북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경의선 철도도로 다 끊었습니다. 도로는 10m 폭으로 5m 깊이
150m, 160m씩 파내버렸어요. 탱크도 못 올라오고 트럭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이거는 사상적으로 아까 그 반동사상문화법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상적으로 장벽을 쌓았는데 이 새로 들어선 남쪽 정부는 이제 물리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물리적 장벽을 세운답시고 기차가 못 올라오게 철길을 끊어버리고 자동차 탱크가 못 올라오게 도로를 파내버리고 그것도 그래도 겁이 나니까 비무장지대 내에 저희 이 탱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활지에는 장벽을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세가 험난해서 탱크가 못 가게 생긴 데는 놔두고 군데군데 장벽을 띄엄띄엄 쌌어요. 그게 뭐가 밀고 올라올까 봐서. 이게 지금 북한의 말하자면 대남 쇄국 정책의 현실입니다. 한편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저쪽에 좀 외국인들이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사물놀이 이건 좋습니까? 예. 근데 내 말 알아듣습니까? 네. 예, 이해가 됩니까? 네. 불어로 하시면 될 거예요. 불어, 불란서. 오늘로 공달러무. 자, 일제 핵실험 이후에 지금까지 저번 유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가 16개인가 17개인가 돌아가면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일체 북한과 경제적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순환이 돼야만 이게 더 발전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북한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계속. 핵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그마저 없으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때려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 전에 맞아 죽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북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굶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뭐 풀이라도 뜯어먹고 할 수 있지만 맞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북한의 솔직한 좀 심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수입도 안 돼. 심지어 북한과 가까운 중국마저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북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고 믿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때 러시아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이제 너희들 우리 제재하려면 제재해봐. 우크라이나 때려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병력이 딸리니까 북한한테 좀 군대 좀 파견해달라고 해서 한 1개 사단 정도를 좀 데리고 와서 최전방에다 세워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을 때도 그 러시아 젊은이들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용병을 쓰지 않았어요. 네. 용병도 이제 돈은 많이 나오고 또 용병 대장이 또 조금 비싸 그게 뭐 용역이 많으니까 잘라버렸지. 뭐 잘라버린 정도가 제거해버렸지, 죽여버렸죠. 그러고는 이제 그런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으니까 북한 군대를 데려다가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지금 그런 이 경제난 속에서도 명색이 제가 지금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인민들한테 반대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2024년 작년 1월 24일 날 갑자기 지시를 내리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국의 각 시군에다가 20개씩 공장을 쳐서 10년 후에는 200개를 만든다. 200개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료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을도 옷도 생산하고 학용품도 생산하고 또 신발도 생산하고 등등 일용품을 생산하고 식료품을 생산한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공장이라는 걸 많이 지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할 때는 북한이 교통이 불편해요. 도로가 형편없고 또 자동차도 많지도 않고 기름도 휘발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려 그 물건을 지원하려든지 지금 이래들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발달이 되면 구미공단에서 생산한 옷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고속도로를 쫙 해서 수도권에 뿌리고 이럴 수 있는데 동대문시장에 하다 팔고 남대문시장에 팔 수 있는데 그런 소위 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공장을 줘서 거기서 200개 정도 되면은 전국 10년 후에는 전국의 각 시군의 공장에 하나씩 들어가는 세대예요.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돌리고 있어요. 작년에 1차 연도에 20개를 쳤어요. 금년에 2차 연도 들어갔는데 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에다가 1개 여단식 20개 지역에다가 1개 여단식을 그 파견해서 노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임금 노동자가 없어요. 우리처럼 임금 노동자가 없습니다. 결국 군인이 다 해야 됩니다. 북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17살 되면 신문에 따라서 대학 갈 사람 대학 가고 대학 보내고 너는 대학은 안 되고 너는 군대 나가 하면 들어가면 10년입니다. 27살 돼야 나와요. 그 사이에 집에 휴가도 별로 못 간대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사는지 보면 모릅니다. 끝나고 와야 오는 거예요. 일개 여단씩 해서 20군데 보내면 한 4,500 내지 5,000명을 일개 여단이라고 할 때 9만 명 내지 10만 명이 120만 되는 군대 중에서 일개 여단 10만 명이 공장 가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괭이 들고. 거기 뭐 포크레인도 없고 뭐 브로드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곡괭이 파고 삽질하고 그다음에 지어나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세멘트가 있어야 되고 철근이 있어야 되고 벽돌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하다못해 벽을 만들려면 콘크리트를 비비려면 자갈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족해요. 갑자기 큰 일을 한꺼번에 벌려놓으니까 이거를 메꿀 길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 메꿔주는 데는 러시아예요. 일개 4단 정도 병력을 파견받아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최일선에다 그들을 배치해서 뭐 총 맞아 죽고 뭐 미사일에 맞아 죽고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절반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좀 있어야 돼요, 그쵸? 아마 그래도 최소한도 뭐 1,000명 정도는 뭐 죽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일개 사단을 보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금 소문에는 월 2,000달러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월 2,000달러면 대단한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도 지금 월 2,000달러면 이제 28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 사병이 그렇게 돈 못 받잖아요. 그러나 지금 목숨을 내건 그 파병이기 때문에 뭐 요구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월남전쟁에 그 파병했을 때 인건비를 미국에서 상당히 세게 받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했습니다. 그거 참 월남 파병에서 돈 벌고 또 사우디에 그 파견 노동자들 파견해서 거기서 돈 벌고 해서 이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었는데 지금 가만 보면 북한은 한국이 걸어왔던 길을 뒤늦게 한 50년, 60년 후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군대 파견해서 돈 벌어가지고 국내 경제 돌리고 노동자 파견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도로 깔고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욕을 하면서도 우리를 따라가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군대를 이렇게 여다시 보내서 한 4, 5천 명씩 보내가지고 20개 건설 현장에 보내서 일을 하는데 기계가 부족하니까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관계로 일개 여단 병력으로는 공사를 못해요. 그걸 누구랑 메꾸느냐? 여맹, 여성동맹이라는 겁니다. 엄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식도 웬만큼 키워놓으면은 한 4, 50대면은 자식이 웬만큼 컸으니까 그리고 남편이나 시부모들한테 애들 맡기고 우리가 나가서 돕자. 나라를 위해서. 그 자원봉사대가 나설 출발했다 하는 기사들이 노동신문에 가끔 나와요. 어느 대학에 또 어디서 대학 졸업생들이 딴 데 가지 않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고 또 그 미담으로서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북한 경제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건설 자재도 지금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에 공장을 지어놨지만 공장을 벌리려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쉽지가 않아요. 가령 옥수수를 따가지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다고 해도 그 옥수수는 그럼 충분히 있느냐? 그럼 옥수수가 지금 가령 강원도 쪽에서 옥수수가 나는데 이쪽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옥수수 가루를 만들고 싶지만 그걸 실을 차가 있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쳐놓고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장은 새로 계속 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 놔도 안 돌아가고 새 공장 짓는데 인력 부족하고 자재 장비 부족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굳건하게 굳히기 위해서 지금 벌린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야 우리를 이렇게 10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으니까 그 뚱뚱이를 우리가 김일성만큼이나 존경해야 된다는 우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 내부 사정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제 한 13살밖에 안 된 딸을 갖다가서 무슨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는지 굉장히 커요 지금. 거의 제 아버지만 해요. 하이힐을 신으니까 그렇지만은 하이힐을 신어도 그렇지 13살짜리가 그렇게 아버지 170cm가 돼요. 김정은이가 체중은 140kg고.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냐면 권력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증거예요. 딸이라도 이게 대신 인민들 머릿속에 자꾸 박아가지고 당연히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수령님을 따라다니면서 장군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까 잘할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 그때 김주애를 지도자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말이 되냐? 이제 14살밖에 안 되는 걸. 북한은 사실상 봉건사회입니다. 그 60, 70 된 별 3개 되겠자들이 김주애하고 앞서는데 두 손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권력 앞에서 사람은 그렇게 비굴 해줘요. 10몇 살짜리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 손 놓고 황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북한 텔레비에 참 보면은 참 솔직히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저런 사회에 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렇게 13살짜리한테 굽실굽실 하는 것만이 자식 손자를 먹여 살리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즙인데. 자, 어쨌든 북한의 이런 경제적인 경제난을 그나마 좀 풀어주고 있는 것이 중국은 아니고 러시아다. 북한은 그 대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인건비도 받지만은 어려운 일을 도와준 만큼 군사 기술을 좀 넘겨달라는 식으로 러시아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련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북한을 많이 상대해봤는데
아쉬울 때 도와주면 나중에 힘잡은 데는 말 안 듣고 대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아쉬울 때는 와서 막 그냥 손이 발휘되게 밀지만 딱 제가 돈 좀 벌고 나면은 넌 누구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지단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김일성에게 주체이 뭐 자준이 하면서 중국도 필요 없고 소련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만을 떨어뜨릴 시절이 있었고 그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지금 북한의 뭐 쇼이구 전 그 국방장관 지금은 안보 보좌관인가 하는 사람이 또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한다는데 아마도 지금 김정은이를 지금 러시아에 초청을 해가지고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예감이 듭니다만은 저건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매달리고 있고 러시아는 또 그들의 군사적 필요 때문에 북한을 필요로 하고 하는 그 와중에 북한은 거기서 경제난을 풀어나가려고 그런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실험 때문에 장기적인 국제적 고립에 지금 빠져 있고 경제난이 지금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악화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대목이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접근을 해나갈 때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유리한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례가 있어요. 김영삼 정부 때인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뻔했는데 7월 8일 새벽에 갑자기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나는 그때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참 허망하더구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한의 경제력을 앞세워서 경제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그 대신 군사적으로는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 틀을 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80년대 제로 성장, 지금 90년대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움켜쥐고 북한을 지금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군사적으로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 하면 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그 원칙에 합의를 하시고 장관급 회담만 합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실무자들이 얼마든지 북한을 우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을 걸 주는데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의 반응은 참 의외로 간단 명료했어요.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일부에서는 터주기라고 그러지만 이 분단 국가인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6.25 전쟁이 일으킨 전력이 있고 또 그들이 핵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핑계대고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역용해서 그것을 우리 손아귀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죽은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점이 그겁니다. 조문을 못 가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북한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시민운동 단체들이 조문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하여튼 김영삼 이름 뒤에다가 무슨 뭐 바보 천치 무슨 강아지 개 이런 식으로 욕을 하루가 멀다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쏟아냈는데 그런데 그 이듬해 95년에 북한이 94년에 농사를 망쳤죠. 김일성이 죽고. 야,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량난에 봉착하니까 95년 5월달에 국제사회에다 대고
식량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일본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가 먼저 주지 마라. 아무리 저놈들이 나를 욕을 해도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먼저 쌀을 줄 테니까 우리가 조금 안 줘야 너희들은 북한에 쌀을 줘. 그러면서 쌀을 줬어요. 아무런 표시하지 말고 가져라고 하더라고. 적시자만큼은 그래가지고 40kg짜리 포대에다가 적시자만큼은 빨간 만큼은 그래가지고 가지만 통일은 직원 1명, 국정원 직원 1명, 적시자 직원 1명 세 사람이 3인 1조가 돼가지고 쌀을 싣고 평양에 갔어요. 아니 원산항에 들어가고 남포항에 들어갔어요. 그 바다로 나온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서 오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조선말을 쓴단 말이에요. 순간 남조선에서 쌀이 온다는 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팍 녹아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걸 입에다 넣어주는데 누구를 욕을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주먹질을 합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95년에 쌀을 줬더니 남한에 대한 정서가 좋아지면서 97년 연말에는 비료도 달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정부 관련해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햇볕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또 김영삼 대통령이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통일부 차관으로 발령을 빼서 베이징에서 비료회담도 했는데 비료를 주기 위해서 베이징에 갔었죠. 그때는 서울 평양 회담을 못하고 서로 이제 서로 좀 말하자면 껄끄러운 관계가 돼가지고 베이징에서 만났어요. 판문점도 그렇다 이거야. 좀 창피해. 그 베이징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만나자 그러는데 우리 언론이 소리 소문 없이 회담하게 놔둡니까? 올 때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보도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김영삼 정부가 쌀 15만 톤을 주고 북한 민심을 녹인 다음에 비료도 줄 것처럼 이제 했지만은 결국 정권이 바뀌니까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료 주는 일이 김대중 정부로 넘어왔는데 바로 그 비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담을 베이징에서 일주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비료 회담은 비료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료를 그냥 줄 수는 없고 비료를 주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대요.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이산가족들이 만나면은 우리는 못 살고 남쪽은 엄청나게 잘 산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아니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했으면 먹을 걸 주는 대신 받는 대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하고는 회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주는 사람만 자존심 있는 건 아니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남쪽은 어떻게 좀 뭐 좀 주면은 그렇게 우리한테 꼭 항복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식으로 자꾸 나옵니까? 그러지 맙시다. 남쪽에는 형제가 밤새 달 밝은 밤에 볕단을 형집 앞에다 옮겨놓으면 동생은 또 밤새 또 형집 앞에 갖다 놓고 형은 또 밤새 또 동생 앞에 집에 갖다 놓고 그런 걸 가르치는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전래동화도 안 가르치고 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북쪽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좀 받는 사람 치면산 구기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왜 퍼주냐고 그러고 무슨 죄를 졌길래 몰래 갖다 바치냐고 그러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과거에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전개가 되고 그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가 다시 또 남북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16번이나 할 수 있었던 설례를 감안해서 이재명 정부도 전 정부의 대북 접근 과정을 복귀해가면서 복귀라는 게 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쭉 한번 되풀이해보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복귀해가면서 국제정치적 변수들을 잘 활용하면은 임기 중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좀 그렇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놓고 이재명 정부가 그럼 과연 대북 조치를 하면은 북한은 거기에 호응해 올 것인가, 반응해 올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대북 전단 좀 뿌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좀 오물풍선이 날라왔다. 또 오물풍선이 날라온다고 우리 민심이 나빠졌다. 대북 전단 뿌리지 마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6월 10일인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그때 바로 북쪽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기가 많으니까 확성기 방송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니까 저 북쪽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뭐 20km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북쪽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는 적지만 밤에 틀어다니까 이상한 막 그냥 귀신 소리 같은 것이 들리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한 200만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화도 사는 강화도 주민이 국회 국방위원회 어디 와가지고 회의하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확성기 방송 좀 중단해달라는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어쨌건 이승만이 아니라 이재명 잘못하면 리박스권을 잡고 다만 우리 쪽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하니까 북쪽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그야말로 영어로 한다면 tit for tat.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적이 있을 거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간다면은 그런다면은 남북 관계는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인가요? 6월 15일 날 6.15 20주년이 되는 그날 6.15 20주년 기념으로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해요. 꼭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북한과 대화도 하고 협력도 재개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요지의 글을 이렇게 짧지는 않지만 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재명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앞으로 봐서 우리가 호응 못할 건 없지 어느 식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다가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동해상으로 내는 표류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귀순하겠다는 건 아니고 탈북자는 아니에요. 어쩌다 좀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다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래서 표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우리는 귀순자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 보내달라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주려면 도리 없이 판문점에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판문점 연락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나빠져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쉬울 때는 우리 쪽에서 전화 걸면은 뭐니까 지금 전화를 받아요. 매일 아침 우리 동부 직원들이 판문점에 출근해가지고 연락사무소에 출근해가지고 9시에 전화를 돌려. 수동식입니다 이렇게. 수동식. 핸드폰이 아니고 줄로 연결돼 있어요. 하트라인으로 돌려요. 저쪽에서도 이제 필요하면 돌리죠. 때리는 소리 나는 겁니다. 근데 사이가 나쁠 때는 버튼을 치고 안 받아요. 4시에 퇴근할 때 또 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돌리면은 머리를 치고 여보세요? 웬일입니까? 뭐 이렇게 그럼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거 그 북쪽 주민들이 한 몇 명이 지금 표류해서 우리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돌아가고 싶다니까 돌려줄 테니까 맨날 며칠 만나가지고 넘깁시다. 받으시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 갔다 돌아오면은 회의를 통해서 아직 지금 통일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장관이 있어야 되고 그 차관도 지금 뭐 지난번 장차관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거 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자들은 뭐 정권과 무관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장차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못 하니까 어쨌건 빨리 청문회 끝내고 통일부장관 들었으면 통일부장관이 첫 작품으로 이걸 보내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소위 말꼬를 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소위 물꼬를 트는 이제 말을 트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을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려 나가면서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그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첫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G7 회의에 갔다가 좀 뭐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건 가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못하게 됐는데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서부 내일 새벽이니까 우리는 내일 오후쯤 되겠죠. 현지로는 오후 시간이겠죠. 어쨌든 앞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정식으로 만나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은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가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 빨리 해라. 당신 김정은하고 가깝다고 자랑했고 또 우리는 사이가 좋다는 식으로 자랑했으니까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빨리 북핵 문제 좀 풀어달라. 그런데 북핵 문제를 풀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면은 당신네가 지금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 그걸 조금씩이라도 풀어줘가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지 맨입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반드시 끌어내고 싶으면 대북 제재 조치를 풀어달라. 제재를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은밀하게 하지 말고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을 공개해. 무슨 얘기냐? 북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있어. 너희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들으면 좋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매년 20개씩 공장을 줘서 10년 동안 200개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공장 짓는데 자재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공장을 쳐도
원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 세계 보면 뭐 의약품 생산하고 무슨 식료품 생산하고 뭐 학용품 생산하고 그런 공장들이에요. 뭐 있어야 뭐 물건을 만들지. 어쩌면 북한에 수액 주사도 없잖아요. 주사기도 삶아 쓰고 우리도 옛날에는 주사기를 삶아 썼지만은 이제는 한 번 쓰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주사기.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 의료 뭐 시설 조그만 주사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요. 없어요. 부족해요. 이것도 결국 러시아는 문제를 해결 못해요. 러시아도 지금 이 우랄 산맥 건너편에 있는 모스크바 쪽에 유럽 러시아는에서부터 북한을 복귀해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여 대 횡단 철도에 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맨날 며칠이 걸려요. 결국 연해질 쪽에서 물건이 와야 됩니다. 그 두만강 건너서 이제 와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두만강을 건너는 철교는 있어요. 러시아로 건너가는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근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공사는 뭐 내년 9월에 완공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거 그 끝날 때까지는 철길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것을 왕창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북한은 그런 길을 열어준 한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만난다니까 뭐 오늘 내가 강의하기 전에도 다른 뭐 뉴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소문으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시바 총리 일본 총리 만나면 북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희 전임자 기시다도 북일 정상회담 한다고 했었고 또 북일 간에는 납치자 문제 해결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말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에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자고 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또 유럽에서 일본 사람 행세하면서 장사를 하려면 일본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일본어 강사를 돈 주고 충청할 수 없으니까 바닷가 산책하는 사람들 어린애들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오디오 받들도 못하게 만들고 그 대신 일본어 가르치라고 하고 야비한 일이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납치자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돌려달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요구예요. 6.25 때 납치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6.25가 언제 6.25인데 지금 아버지를 돌려보내라고 해요. 지금 돌아갔을 텐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우리 불러서 밥 한 끼 사주면 아주 앞으로 삐다 뿌리지 않겠다고 또 그러대요. 근데 그 사람 밥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내가 있을 때도 매우 참 피곤하게 했어요. 매일 통일부 앞에 와서 막 대모하고 그래요. 나 북자 우리 아버지 돌려보내라 무슨 뭐 생사 확인해라. 잠깐 일본은 2002년 그 4월달을 보고 2004년 그 2년 두 번에 걸쳐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에 가서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북일 관계를 개선하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북일 관계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300억 달러를 내라. 근데 일본에서는 너희는 남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150억 달러로 끊자. 그게 적정을 못 찾아가지고 합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무턱대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줄 테니까 납치자를 돌려보내라. 납치자를 데려가는 대가도 돈을 주는 형식으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일본 북한한테 뭐 200억 달러라도 들어가면 그게 진짜 빈집에 황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220 곱하기 10 정책. 20개씩 공장을 10년 동안 짓는다는 200개 공장을 짓겠다는 저 정책이 그냥 금방 그냥 그야말로 바람개비 돌듯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일 관계 개선을 하라는 코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한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 줘라, 일본한테 돈 줘라. 그래서 북한 경제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남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 미국, 일본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서울에서 평양으로 지금 직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대륙학교에서 대륙을 가려면은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개선을 거쳐서 평양 거쳐 신의주로 가든지 올라가다가 옆에서 틀어가지고 원산 쪽으로 해서 동해선을 타고 도망간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야 되는데 지금 바로 평양 갈 수가 없으니까 군사분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한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로 돌아서 평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 핵보유국입니다.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중국, 러시아 말을 안 듣습니다. 맘먹으려고 그러는데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 핵을 비핵화시키려고 할 때 적절하게 협조를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신장되는 거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갖다서 빨리 개선하고 북일 관계, 북러 관계도 빨리 개선해가지고 너희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으로 뒤에서 응원을 해줄 수 있고 말하자면 이 적극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우호국으로서 중국,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의 개방 개혁을 촉진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 대미 편중 외교를 지향해가지고 중국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무역 흑자를 못 봐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관세를 높이는 바람에 트럼프 이 계획은 뭐냐면 하여튼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절대로 미국이 적자 봐서는 안 된다 이거야. 또이 만들자 이거야.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고 더 버는 것도 없이 저건 미국이 손해 안 보게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이 한국한테 무역 흑자를 안겨주지 않으면 그나마 미국이 상대적으로 돈을 번다는 계산을 하고 트럼프가 저러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G10까지 올라갔어요. 수교는 92년에 했지만 한중 수교는 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중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1년에 500억, 600억 불씩 흑자를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어봐야 150억 불. 일본에는 만성적인 적자. 일본의 적자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일본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술료를 줘야 되는 관계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우리 물건 사지도 않지만 물건 파는 쪽쪽 기술료를 갖다 바쳐야 돼요. 중국에서 500억 불, 600억 불 벌고 미국에서 한 150억 불 벌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1,000억 불 이상 돈을 버는 바람에 무역 흑자를 그렇게 보니까
G1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 러시아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이걸 윤석열 정부 이전에 한중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기로 미국한테도 그 말을 해야 돼요. 너희 자꾸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강매하다시피 하는 무기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네. 물론 북한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4등이에요. 남북한에 나쁠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 많이 사는 1등 국가가 됐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중국에서 나온다니까. 중국의 흑자를 우리한테 안겨주니까 그 돈 가지고 미국 무기 사는 거예요. 미국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미국 무기를 어떻게 사고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높여줍니까?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걸 잘 할 거예요. 원고 없이 말하는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뭐 서울대 법대 아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머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긴 시간 얘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유식해요. 말도 참 말도 잘하고 말 잘한다는 게 비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언 부언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망쳐놓은 대중 대러 관계를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경제적으로 복원하면서 그걸 또 이용해서 중국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키우는 식으로 일을 좀 벌렸으면 좋겠다. 자 이제 결론 이 시간 다 됐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피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차 그럴 때 피는 상대방에게 차는 난데 지피지기 상대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야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 북한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북한의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 부안으로 내지는 우리 손아귀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걸 때를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하라. 그다음에 북한에 접근할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열등의식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뼈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당한 정도의 지식 수준에 있으면서도 또 그리고 사회 지도급 인사 중에 아니 정장원은 무슨 죄를 졌다고 북한한테 이렇게 그냥 비지발발하면서 갖다 쌀을 퍼주고 비를 퍼주고 그럽니까? 주려면 좀 큰 소리 좀 치고 좀 통도 좀 치고 하면서 줘야지. 바로 약자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고 그래요. 약자의 입장에 살아봤던 사람은 받으면서도 참 정말 죽지 못해서 받지만은 조그만 자기 체면을 세워주면 정말 그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너무 그냥 고압적으로 뭐 갑질을 하면은 받고도 괘씸하고 욕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공포증도 가지고 있어요. 남한 문화가 자기네들 젊은 애들 말하자면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참 삐라 못 부리게 하듯이 전담 못 부리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 저게 무슨 뭐 이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 금방 같은 것이 그 몰래 그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안심을 시켜가면서 교류력을 활성화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을 활용해 첫째,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열등시라든가 대남 공포증을 감안해서 접근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대북 차원에서. 둘째, 전술 차원에서는 DJ의 햇볕 정책 추진 과정과 전술을 복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비례회담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지 마라. 항공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경제가 밤새 볕단을 상대방 집 앞에 옮겨놓는 그런 미풍양조를 가르치는 미담을 가르치는 이 전래동화도 없느냐는 식의 질문을 했던 바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만 만나는 것을 저렇게 두려워한다면 겁을 낸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을 앞세우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앞세우고 관은 뒤로 빠진다. 민간이 먼저 북한과 다가가도록 하고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그 뒤를 따라서 정부가 완전 통일부든지 정부가 들어간다. 정부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성사가 되면 그 토대 위에서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에 말하자면 그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선민후관. 기억하십시오. 선민후관. 선의후남. 쉬운 것부터 하고 쉬운 거 용이한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자. 굉장히 복잡하고 북한이 어려워하는 거 그것부터 자꾸 강조하지 말고 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남쪽에 대해서 공포감이 없어지고 열등의식이 없어지도록 만들면서 어려운 일도 풀어나가자. 선이구나. 선경후정. 경제적으로 먼저 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는 뒤따라간다.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정치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선공후득. 먼저 제공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는 나중에 받는다. 득. 얻어낸다. 16자입니다. 16자 방침. 선민후관, 선의훈남. 여기 자료에 수여 있으니까 관문으로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사업하실 때도 써먹으세요. 선의훈남, 선경후정, 선공후득. 먼저 베풀고 야 내가 오늘은 쏠게. 넌 나중에 사도 좋아. 이러면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야 인마 너 부자잖아. 내가 누가 그 삽니까? 자, 그 바로 DJ 햇볕 정책은 선민후관, 선의훈남, 선경후정, 선공후득의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부한테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전수해 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16번을 하면서 16,000명이 만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그 부모 자식들이 형제들이 꼼 잡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게 하는 것이 방법이지 무슨 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열등의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굴복해 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들여보냈어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다 부탁을 해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달라. 그래서 클린턴 정부 1기 때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박사를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만든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이 북핵 문제 미국이 풀고 싶으면은 북미 관계부터 개선해줘. 북미 관계. 북일 수교해줘. 북미 수교해주고 일본으로 하여금 일북 수교도 하고 북일 수교도 하도록 해라.
바꿔 말해서 지금 90년대 초에 유럽에서는 냉전이 해체가 됐는데 동북아에는 아직도 냉전이 남아있다. 동북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해체해야만 북한이 마음을 놓고 핵을 내놓을 것이다. 냉전 구조 해체 구체적인 신호는 북미 수교, 북일 수교다.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한번 주변 국가들 설득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페리 장관이 일본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니까 뭐 나쁘야 하고 나온 거지.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하자니까 우리도 나쁘지 않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고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면은 북한도 핵을 결국 내놓을 것이다. 그럼 우리도 편하다. 북한이 핵을 가진 건 우리도 바라지 않으니까 중국도. 또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도 그 얘기하니까 우리도 나쁘지 않다.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차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달래가지고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면 뭐 우리는 얼마든지 협조를 요구했다. 그걸 들고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99년 5월 20한 4, 5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북한도 나쁘지 않다. 중국, 러시아가 다 좋다고 그러고 한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게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걸 북한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도록 만드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라면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99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2000년 3월 달에 베를린에 가서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하니까 바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해서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3월 8일로 합의가 됐어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그 6일로 정상회담이 됐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잘 컨트롤하면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전술을 써가면서 그 관리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성과를 냈던 게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바로 선례후관, 선의훈환, 선경후정, 선공보들이다. 이재명 정부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라.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미국을 움직여야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미 수교까지 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부터 제대로 풀어나가자는 식으로 나왔다. 그것을 벤치마킹하라. 그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하십시오. 네. 계속 졸던데. 저번에 계속 졸던데. 이거 집중하고 있으세요. 김문영 교수님께서요. 네? 김문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누구? 이문영. 이문영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그 트럼프가 북한과 수교한다. 어떤 교수요? 이문영 아니, 교수님이요. 뭐 서울대 뭐 교수. 서울대 평화연구원. 이문영? 네, 예. 이문영. 사단법인 외교. 옛날 DJ 때 이문영이 아니고요. 아니야 그저 그냥 여자분. 아, 네. 국회 세미나도 많이 하시던데. 네. 통일평화연구원 네, 네, 러시아 네. 전공 네, 러시아 전공 맞습니다. 이문영 교수. 예. 수만 쉬고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아니 잘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만난 적은 없는데 3프로 TV에서 그거 보고 일부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참 당신 잘한다 얘기 말 잘한다.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고 언제 한번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보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내가 밥을 못 사줬는데 똑똑합니다. 그 교수님께서요. 트럼프가 북한과 수교한다면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북한에서 관광 사업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요. 원산. 그렇지 장사꾼이니까. 원산 뭐 이런데. 그러면은 대만항이나 뭐 원산에다가 또 트럼프 타워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북한에서 관광 사업은 뭐 아마 대박이 나겠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철도 사업에 관심을 가질 테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일본도 뭐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뭐예요? 일본도 북한이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하면 일본도 돈 싸들고 북한과 수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물론 일본은 미국이 어느 방향을 틀었다 하면은 그보다 먼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쓸게요. 우리 속담에 길 닦아놓으면 문재인이 먼저 춤추고 지나간다는 아주 고약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딱 일본이 그겁니다.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 가서 모태콤 주석을 만나고 나오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은 79년 1월 1일부로 수교를 했지만 그해 8월달에 다나카 가쿠의 일본 총리하고 미키 외상이 같이 베이징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협상으로 밀고 땡겨가지고 결국 중일 뭐 우호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수교까지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때 대만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 처신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래 일본은 그런 나라다. 미국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지가 먼저 알아서 먼저 그 앞으로 달려나간다. 그리고 일본인 그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2차 대전에 원자탄 맞고 미국 밑으로 들어갔지만 미국은 지금 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도 지금 못지않게 지금 솟아야 된다. 그럼 결국은 중국의 아시아는 우리가 한때 지배하려고 했던 지역 아니냐? 대동아 공영권, 대일본 제국. 그 생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오거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해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시바 총리는 평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교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질질 끄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그런 아시아 문제에 관한 조바심, 그 경우에서 어쨌든 공감는 게 매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점점 더 평화적인 그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평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증거 시장도 빨간 올라가니까 빨간불이죠. 파란불이 내려가는 거. 원래 파란불이 좋은 건데 그 증거 시장은 뭐 그러네요. 저건 그건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는 지금 대동강가에 대동강변에도 요란하게 해놨어요. 제가 2004년 5월 초에 장관급 회동으로 평양 가고는 그 다음에 못 가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데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부장하면서 민화협의 이름으로 평양을 한 너댓 번 갔었지만은 그러더니 한 2008년까지 가고는 못 갔는데 2018년에 이해찬 당대표가 평양 가자고 해서 100명이서 이제 성남공항에서 비행기 군용기를 타고 갔었는데, 순환공항에 내려서 평양시장 들어가는데 김일성 대학 앞에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게 리어명 거리라는 거죠. 리어명에 가까운다. 고층 빌딩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어요. 근데 안내원한테 물어봤죠. 내가 우선 첫째, 이거 진짜 10년 만에 왔더니 평양은 엄청나게 변했구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뭐 받아 적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누가 사요? 그랬더니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방문한 학자들, 과학자들, 그런 분들 거기에 모십니다. 또 우리 교수학자들 중에서도 좀 그 장모님께서 대접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저런 아파트에 배정해드립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알았어요. 대동강까지 갔었어요.
또 저희들이 자랑한다고 우리를 대동강으로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뭐 글쎄 그 강남 못지않아요. 강남 못지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만약 공명하게 좋아지면은 대동강가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무슨 호텔을 짓든지 원산에다가 지어가지고 원산에 이제 그 뭐 해수욕장도 있고 무슨 뭐 스키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거기서 또 장사를 하고 겁니다만 약간 이문영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냐? 아예 이민호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북한과 수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북한에서 이득을 취할 것인가 했더니 관광 사업에 아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도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관광 사업으로 관광 사업이 몇천만 들이고 돈 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도 오늘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걸 시작을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몇천만 들이고 섬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 제1교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기생관광도 하고 했지만 어쨌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돈을 본 건 뭐냐면은 마산 수출 자유공단 열어가지고 마산 가면은 이제 담배라고 사놓고 바닷가로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 대신 거기 공장의 노동자들은 우리 농촌의 처녀들을 공급을 했어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조그만 제조업들이 와서 거기 가서 물건 만드는 건데 우리 처녀들을 노동자로 써서 월급 주고 그리고 거기 기술자들은 좀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수출품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그 관광으로 돈 버는 방법 보고 개성공단에서 수출을 해서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북한이 상당히 거기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기 관계가 좋아지면은 뭐 관광 산업도 붐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개성공단 같은 것도 뭐 개성 그다음에 뭐 해주 뭐 신의주 무슨 원산 이렇게 막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일당 소득이 지금은 한 1,200달러? 우리가 이제 36,000달러인데 한 30분의 1밖에 안 돼요.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 대 1,200달러. 근데 우리가 한 4만 달러 될 때 북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한 10,000달러 정도 되면은 좀 덜 뿌리지. 나도 10,000원이 있다 이거야. 10,000달러 있다 이거야. 36,000달러짜리가 먼저 밥을 사도 나도 한 2번 얻어먹고 나도 한 번 살 수 있어 할 때는 스스럼 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1,200원밖에 1,200달러밖에 1,200원을 봅시다. 36,000달러를 36,000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만 동포하고 1,200원도 간식 있을 똥 맛동은 사람 1,200원 가지고는 삼과 김밥도 못 사 먹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북한의 대남 열등의식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당 소득이 10,000불 정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10,000불이 되면서 인권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 요구가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뭐 정권을 뒤집어 보려고 하지 말고 북한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소득 수준 향상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무슨 거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붕괴 수교를 하면은 북한은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는 게 중국이 발전했던 속도보다도 베트남이 발전한 개방개혁을 한 뒤에 베트남이 개방개혁을 한 뒤에 발전한 속도가 좀 더 빠르대요. 왜냐하면 역시 중국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거 한번 돌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베트남은 슬림하잖아요. 물론 남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95년에 비로소 개방개혁을 시작했는데 중국보다 한 17년 늦게 개방개혁을 시작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북한도 만약 개방개혁을 이제 막도 북일 수교, 북미 수교하면 개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발전하는 속도는 베트남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북한 인구는 2,500만밖에 안 돼요. 베트남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중심과 횡축이 짧아요. 원산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냥 평양으로 들어가고 남포에서 있었던 소문이 바로 청진으로 건너가고 거의 원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상호의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서 승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여지가 높아서 북한의 발전 속도는 빠를 수 있고 특히 북한은 중국도 문맹률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개방 개혁을 했는데도 저렇게 됐는데 북한은 문맹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체험을 봤지만은 북한 여자들 참 일처합니다. 아줌마들. 네. 손끝이 정말 매서워요. 한국 사람이 손끝이 매섭다는 거 아니에요. 황우석 박사는 그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개성공단에서 그 사람들의 기술 습득 정도는 역시 당국의 후손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또 하십시오. 예, 네. 도중에 이제 북일 수교가 될 경우에 북한이 일본에 청구한 청구 자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측이. 내려오기까지. 예, 북일 수교가 북일 수교시에 북한이 일본에 청구할 청구권, 우리가 일본과 수교할 때와 같이 지금 현재 예측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 그 우리가 65년에 5억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었어요. 지금 5억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계산하면은 그때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갔을 때 북한에서 300억 달러를 불렀어요. 그때 남조선에 준 게 5억불이면 그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3억 300억 달러 된다. 그걸 주면은 납치자 보낸다. 그리고 수교하자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납치자 보내는 건 좋은데 너희는 인구가 남쪽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남쪽에 줬던 거의 절반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오히려 좀 북쪽에서 일본이 빼간 것이 더 많아요. 사실 남쪽에서 쌀만 가져갔지만 북쪽에서는 지하자원을 엄청나게 빼갔으니까 그런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인구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300억 달러라. 일본은 150억 달러에 끊자. 안 된다. 그래서 접촉은 못 찾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2002년에 2년 4년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500억 달러가 될지 600억 달러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 북한은 그것을 받으면 사실 그 절반만 받아도 정말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북한 집가주님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이고 형님 덕분에 진짜 잘 사는 됐어요. 아이고 그냥 뭐 판잣집인 줄 알았더니 그냥 완전히 45평 아파트인데 뭐 도움을 참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고맙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또 윤석열 그 9.19 파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9.19 파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평양에 무인기로 들어왔다 가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장관님이 그 남쪽에서 침공할까봐 뭐 방어벽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쪽에서는 남쪽이 공격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군이나 남쪽에 워낙 재래식이 강하니까 북쪽이랑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 군사상으로 미군이나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잖아요. 미군이 필요가 없잖아요. 미군? 예. 예. 지금 방위비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복잡한데
미군은 처음에는 북한 때문에 왔어요. 예. 지금은 중국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미군 그러니까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 사령부를 옮길 때는 이미 이제 북한은 노스코리아는 남쪽을 건드릴 수 없다. 기왕 들어온 김에 지금 중국이 저렇게 군사 대국이 돼가서 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의 시위를 위협하니까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중국 코앞으로 군사기지를 옮기자. 그래서 평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이제 뭐 철군하겠다고 이제 겁을 줄 거야 아마. 예.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요.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데리고 나가. 너 없어도 지금 북한은 우리 못 건드려. 핵폭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쓰지 못해. 소련도 못 썼고 미국도 못 써서 2개밖에 미국이 딱 2개 썼어요. 45년에. 그리고 핵폭탄은 한 번도 그 뒤에 터진 적이 없어. 쓰지도 못했지. 소련도 못 쓰고 미국도 못 쓰고 중국도 못 쓰고 가지고만 있지.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4, 50개 뭐 핵폭탄 그거는 그냥 방어용이고 위협용이고 협박용이지 대남 공격용은 난 못 된다 이게. 반면에 한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높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북한은 36등. 사유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트럼프가 그래도 난 무서워가지고 미국 떠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원래 눈이 작으면은 겁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눈 큰 사람 보고 겁이 있다는데 눈이 작은데도 겁이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은 눈이 작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를 혹시 이재명이나 이재명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아실까요? 그 양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기 직접 하신 적은 없고요. 있죠.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아니 뭐 이미 신문에도 어디 언론에도 났으니까 내가 이게 공개하는데 아니 선거 끝나기 전에 한참 이제 뭐 이겨가고 있을 때예요. 아 갑자기 수행돼서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그냥 받았지. 네. 내가 죄진 일 없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는데 네. 저 이재명 후보님 수행하는 뭐 아무개 비쌉니다. 네. 네, 그랬더니 지금 후보님 좀 바꿔드릴게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장관님 G7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시오. 오. 그럼 나토는요? 가지 마시오. 왜요? 그 윤석열이 갔던 데를 왜 가? 지금 그 나토는 중국, 러시아 반대하는 그렇죠. 그런 네. 회의하는 데인데 네.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윤석열 때하고 달리 그럼 나토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가기로 결정한 거 가라는 같아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장관 협의를 해보시고 근데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네. G7 가시오. 됐어요? 가라고 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니, 알아서 판단했겠죠. 예예예. 다행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외교를 말씀하셨군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라고 하죠. 예. 그래도 이재명 근데 저기 지금 오늘도 내가 점심 때는 중국 대사관에 대사 초청 절차를 하고 왔는데 네. 중국 대사한테도 그랬어요. 그 관심 많더라고. 나또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한중관계, 한도관계를 개선하려면 나또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후보실에 얘기한 적이 있다. 내 말을 들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중 한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토 같은 데도 안 가고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좋지. 그러다가 빨리 공국에 보고해. 잠깐만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수료식이어가지고 몇 가지 좀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희망연에서는 다국적 청년들을 이뤄준 풍물패를 운영을 좀 하고 있고 토요일 아침마다 열심히 연습을 좀 하고